이 책을 읽기 전에 당신은 언어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네나 아니요 중 무엇이건 간에 당신에게는 언어 재능이 있다라는 암시는 이미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입력되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로 해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황시투한 작가님의 다 내 편이 되는 말하기라는 책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도 많고요. 또 누군가의 말에 공감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지지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언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잘 습득을 해서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바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36가지 언어 기술을 알려줍니다.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은요, 단어 하나만 바꿔서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변화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요즘 큰 문제에 빠졌어요. 라고 말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자, 당신이 만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대답하는 장면들. 문제라는 말을 상황으로 바꾸기만 해도 내용이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고난을 도전으로, 어렵다를 쉽지 않다로 바꾸기만 해도 말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만약 나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쉬운 방법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대화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설, 질문 속에 숨겨진 가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은연중 가설이 내포되어 있다. 먼저 가설의 개념부터 다시 살펴보자. A가 있어야 B가 있을 수 있다면 A는 B의 필수 조건이다. 만약 B가 성립되었다면 자연스레 A도 성립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서 A가 바로 언어 속의 가설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 사람 몇 년형 받았어? 라고 물었다면 이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라는 가설이 숨겨져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형을 받고 범죄는 형벌의 필수 조건이다. 여기서 범죄는 이 질문 속에 숨겨진 가설이다. 가설과 비슷한 것으로 예설이 있다. 예설은 최면술사가 최면명령을 할 때 쓰인다. 자, 지금부터 당신의 몸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편안해지는지 느껴보세요. 이 말을 들은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따라 자기 몸에서 제일 편안한 부분을 찾게 된다. 발이 편안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예설이다. 예설이란 하나의 긍정적인 명령을 전제가설 안에 숨겨서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명령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장치이다. 이는 삶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아주 좋은 예설 문구들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이 책을 다 읽은 후 당신의 삶에는 어떤 좋은 변화들이 생겼나? 숨겨진 예설. 당신의 생활에는 반드시 좋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 당신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거라 생각했는가? 숨겨진 예설.
당신은 반드시 얻은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 당신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숨겨진 예설. 당신은 이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공헌할 계획인가? 숨겨진 예설. 당신은 반드시 사회에 공헌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이 최면어법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최면 문장을 만들어서 당신의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최면을 걸어보자. 가능성과 필수성.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 인간의 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스스로 공백을 메꾸려고 하고 미지에서 확실성을 찾으려 한다. 둘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다면 상대방의 의식은 곧바로 경보를 울리며 방어태세를 갖출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명령이 그의 잠재의식 속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지시를 전달할 수 있을까? 최면술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당신이 원한다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 말은 최면 중에 자주 쓰는 말이다. 몇몇 어설픈 최면술사들은 눈을 감아주세요 라고 말하곤 한다. 이 둘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외로 이 차이는 매우 크다. 눈을 감아주세요 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을 때 당사자의 의식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내가 왜 눈을 감아야 하지? 갑자기 눈을 감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즉, 이런 반응은 의식의 방어 기능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공간을 주어서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느끼게 해주며 자연스럽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는 자신의 결정이므로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언뜻 보기에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는 두 마디 말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다. 2003년 칼스버그 맥주는 새로운 광고 카피를 내놓았다. 칼스버그, 아마도 세계 최고의 맥주. 만약에 칼스버그가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라고 단정했다면 분명 많은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라는 세 글자를 넣음으로써 아무도 칼스버그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고 동시에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칼스버그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렇다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아마도 세계 최고일 것. 이 두 문장 안에 어떤 요소가 능력을 발휘한 것일까? 앞서 예설은 자신이 원하는 가설을 문장 속에 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무엇 해도 좋습니다와 아마도 이런 표현들 또한 마찬가지로 가능성 혹은 필수성의 규칙을 문장 속에 숨겨서 상대방이 반항하고 부정할 수 없게 한다. 이것이 바로 7번째 최면어법, 가능성과 필수성이다. 가능성과 필수성이라는 최면어법에 쓰이는 용어로는 무엇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해야 한다, 마땅히, 분명 등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더욱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자신을 잘 대해줘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암암리에 지시를 받게 된다. 자신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그의 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는 결국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최면 기술을 어느 정도 알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불안 지수를 낮추어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여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몇 가지 언어 기술을 터득하면 아마도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중제약, 선택할 수 없는 선택. 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 주인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보자. 국수사리는 하나만 추가하시겠어요? 아니면 둘을 추가하시겠어요? 고객은 하나 또는 두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든 모두 사리를 추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보기에는 선택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떤 선택을 하든 세워진 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최면어법이 바로 이중 혹은 다중제약이다. 이는 앞서 다뤘던 예설 최면어법 중 한 갈래이다. 상대에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이중제약이고 더 큰 선택의 범위를 주어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다중제약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한테 어떤 걸 사줄 계획이야? 중식, 양식, 한식? 언제부터 운동할 거야? 오늘,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위에 두 문장을 제시하면 많은 사람이 중식, 양식, 한식 중 어떤 걸 사줄지 생각하게 되고 오늘이나 내일 모레 중 하루는 운동을 해야 할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어법은 판매업계의 한 가지 공인된 철칙으로 인해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이들은 고객에게 반드시 객관식 질문을 해야 한다. 주관식 질문은 절대 금지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나요? 이것은 객관식 문제다. 이 셋의 느낌은 어떤가요? 이 질문은 주관식이다. 두 가지 질문 방식이 가져오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객관식 질문은 한 가지 가설을 숨겨놓는다. 몇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중 혹은 다중제약이다.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세워놓은 틀 안에 있게 된다. 이 이중제약을 더 은폐해 놓는 방식도 있다. 상대는 애초에 이게 선택 문제인지조차 알 수 없지만 사실은 하나의 선택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당신은 언어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네나 아니요 중 무엇이건 간에 당신에게는 언어 재능이 있다라는 암시는 이미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입력되었다. 첫 번째 메타언어, 생략.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면 진실을 볼 수 있다. 생략이 뭘까? 짧은 이야기 두 편을 먼저 살펴보자. 미국의 유명한 사회자 링클레이터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소년을 인터뷰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저는 조종사가 될 거예요. 링클레이터는 이어서 질문했다. 어느 날 너의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나고 있을 때 기름이 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니?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우선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하라고 말한 뒤 저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릴 거예요. 소년의 대답을 들은 관중들은 배꼽을 잡으며 웃었다. 그들은 그가 아직 어려 무책임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소년이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한 것이다. 사람들이 한바탕 웃고 있을 때 링클레이터는 소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것을 발견했다. 링클레이터는 관중들의 웃음을 멈추게 한 뒤 소년에게 물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니? 소년은 사회자의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누구보다 빨리 뛰어내려서 기름을 가져올 거예요. 소년의 대답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생각해보자.
만약 링클레이터가 소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아주 큰 오해를 낳았을 게 분명하다. 소년은 그저 자신의 안전만 생각한 이기적인 파일럿을 꿈꾸는 아이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사람들과 소통할 때 말로 모든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메시지 중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략되어 버린다. 이러한 생략으로 인해 사람들은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어느 곤충학자와 상인이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며 길을 걷던 중 곤충학자는 무슨 소리라도 들은 듯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이에 상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왜 그래? 곤충학자는 한껏 상기된 말투로 말했다. 방금 귀뚜라미 울음소리 들었어? 희귀 귀뚜라미임이 분명해. 상인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곤충학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걸? 기다려봐. 곤충학자는 이 말을 남기고는 풀숲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귀뚜라미 한 마리를 손에 들고 돌아왔다. 봤지? 거짓말 아니라니까. 상인은 곤충학자의 청력에 입이 떡 벌어졌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걷던 중 이번에는 상인이 걸음을 멈추더니 오던 길을 되돌아가 땅에서 작은 동전 하나를 주워왔다. 이번에는 곤충학자가 그의 눈썰미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곤충학자는 상인이 듣지 못한 곤충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상인은 곤충학자가 보지 못한 작은 동전을 볼 수 있었다. 이유가 뭘까? 이는 세상에 대한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도 다를 수밖에 없다. 위의 사례의 첫 번째 이야기는 메시지의 생략이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오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뇌가 관심사에 따라 어떤 메시지는 빠뜨리고 또 어떤 메시지는 선택하는지를 알려준다. 부정적인 체면은 언어의 생략 원리를 이용해 당사자를 어려움에 빠뜨린다. 우리는 메타 언어 모델의 하위 분류를 통해 이런 생략된 것들을 감지하고 부정적인 최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생략된 언어들은 간단 생략, 비교 생략, 불명확한 주어, 불명확한 동사, 네 가지로 분류된다. 비교 생략. 비교 생략은 대화 속의 비교 대상이 생략된 것을 말한다. 이때는 판단 기준을 찾아와 이틀을 부술 수 있다. 학부모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우리 딸아이는 원래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로는 늘 중위권을 맴돌아요. 애가 점점 퇴보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따님이 진학한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가요? 지금 딸아이의 경쟁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이전에 있었던 곳에서 경쟁 대상은 몇 명이었죠? 학부모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서서히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 알고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 아, 환경이 바뀌고 경쟁 대상이 늘어난 것이지 아이가 점점 퇴보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처럼 비교 기준을 찾은 학부모는 아이의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불명확한 주어. 불명확한 주어는 대화 속 주어가 모호한 것을 뜻한다. 자주 쓰이는 말로는 그들, 우리, 사람들, 누가 등이 있다. 사람들이 너는 잘 못한다고 하더라. 우리는 너를 믿지 못하겠어. 그들은 널 좋아하지 않아. 고객들은 우리의 제품을 좋아하지 않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걸? 이럴 때 우리는 주어가 지칭하는 정확한 대상을 찾음으로써 이러한 말들을 타파할 수 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야? 너가 말한 우리가 누구야?
너 말고 또 누가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누구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 얼마나 많은 고객이 우리 제품을 싫어해? 총 고객의 몇 %야? 네가 말한 누구나는 누굴 말하는 거야?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 부정적인 최면은 한편의 먹구름처럼 우리의 주변을 덮어버려서 진상을 볼 수 없게 만든다. 이때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시선을 디테일에 집중하면 된다. 모호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면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사람과 소통할 때 간단명료하게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내용을 생략해버리면 안 된다. 누군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홀리려 한다면 그 생략된 내용을 찾아 채움으로써 부정적 최면 효과를 피할 수 있다.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해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단어는 매우 강력한 암시작용을 하는데 이는 단 1초면 충분하다. 과정은 이렇다. 부정적인 단어를 입력한 뇌는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물질인 코르티솔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만들어 대뇌의 운동을 멈추게 한다. 이렇게 대뇌의 사고력이 멈추면 논리적 추론과 언어 소통 능력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단어가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리처드 밴들러는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틈날 때마다 수많은 심리학 관련 책을 읽었다. 대학 시절 그는 우연히 미국의 가족치료 1인자 사티어 여사를 도와 녹음 테이프를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리차드는 수개월에 걸쳐 이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신기한 현상을 포착했다. 우울하게 진료소에 들어온 환자들이 사티어와 몇 시간 대화를 마치고 나면 다들 어깨를 쫙 펴고 미소를 띤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녀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환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리처드는 계속해서 사티어의 녹음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며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티어의 말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수정했다.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 저는 요즘 큰 문제에 빠졌어요. 라고 환자가 말하면 사티어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 당신이 만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녀는 문제를 상황으로 살짝 바꾸었다. 환자가 또 말했다. 선생님, 요즘 제 생활에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사티어는 이렇게 맞받아쳤다. 아, 지금 당신의 생활은 도전으로 가득하군요. 그녀는 또 아주 살짝 고난을 도전으로 바꾸었다. 이 방법은 언어의 재구성 또는 새로운 정의로 불린다. 새로운 정의란 뜻은 비슷하지만 개념은 다른 새로운 단어로 원래의 문장 속에 있는 중요한 어휘를 대체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런 식이다. 문제를 상황으로, 고난을 도전으로, 어렵다를 쉽지 않다로, 안 된다를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다로. 몇몇 단어를 바꿨을 뿐이지만 문장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뀐다. 이를 들은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우울한 기분으로 사티어의 방을 찾았지만 상담 후 나갈 때 이런 기분이 든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 정신이 있는 것이고 돌파하기 난감한 인생이 아니라 그저 좀 쉽지 않은 인생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의 존재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 이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명이다. 새로운 정의를 배운 우리는 부정적인 단어를 듣거나 말하고 싶을 때 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꿀 수 있다. 순간적으로 긍정적인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부정사를 지닌 긍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단어를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렵다를 쉽지 않다로 대체할 수 있고 기분이 나쁘다를 기분이 좋지 않다로 대체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부정사를 분별할 줄 모른다. 쉽지 않다와 기분이 좋지 않다가 뇌 속에 남기는 인상은 쉽다와 기분이 좋다이며 이는 어렵다와 기분이 나쁘다가 주는 느낌과 완전히 다르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처럼 표현만 살짝 바꿈으로써 부정적인 말로 인해 늪에 빠진 사람을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 당신이 이 기술을 자주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할 것이고 자연스레 인맥이 넓어질 것이다. 그러면 기회가 늘어나고 삶도 더 윤택해진다. 자,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말을 다르게 함으로써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와닿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예설, 질문 속에 숨겨진 가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은연중 가설이 내포되어 있다. 먼저 가설의 개념부터 다시 살펴보자. A가 있어야 B가 있을 수 있다면 A는 B의 필수 조건이다. 만약 B가 성립되었다면 자연스레 A도 성립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서 A가 바로 언어 속의 가설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 사람 몇 년형 받았어? 라고 물었다면 이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라는 가설이 숨겨져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형을 받고 범죄는 형벌의 필수 조건이다. 여기서 범죄는 이 질문 속에 숨겨진 가설이다. 가설과 비슷한 것으로 예설이 있다. 예설은 최면술사가 최면 명령을 할 때 쓰인다. 자, 지금부터 당신의 몸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편안해지는지 느껴보세요. 이 말을 들은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따라 자기 몸에서 제일 편안한 부분을 찾게 된다. 발이 편안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예설이다. 예설이란 하나의 긍정적인 명령을 전제가설 안에 숨겨서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명령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장치이다. 이는 삶을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아주 좋은 예설 문구들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이 책을 다 읽은 후 당신의 삶에는 어떤 좋은 변화들이 생겼나? 숨겨진 예설. 당신의 생활에는 반드시 좋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 당신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거라 생각했는가? 숨겨진 예설. 당신은 반드시 얻은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 당신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숨겨진 예설. 당신은 이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공헌할 계획인가? 숨겨진 예설. 당신은 반드시 사회에 공헌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이 최면어법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최면 문장을 만들어서 당신의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최면을 걸어보자. 가능성과 필수성.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 인간의 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스스로 공백을 메꾸려고 하고 미지에서 확실성을 찾으려 한다. 둘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다면
상대방의 의식은 곧바로 경보를 울리며 방어 태세를 갖출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명령이 그의 잠재의식 속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지시를 전달할 수 있을까? 최면술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당신이 원한다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 말은 최면 중에 자주 쓰는 말이다. 몇몇 어설픈 최면술사들은 눈을 감아주세요 라고 말하곤 한다. 이 둘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외로 이 차이는 매우 크다. 눈을 감아주세요 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을 때 당사자의 의식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내가 왜 눈을 감아야 하지? 갑자기 눈을 감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즉, 이런 반응은 의식의 방어 기능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공간을 주어서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느끼게 해주며 자연스럽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는 자신의 결정이므로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언뜻 보기에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는 두 마디 말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다. 2003년 칼스버그 맥주는 새로운 광고 카피를 내놓았다. 칼스버그, 아마도 세계 최고의 맥주. 만약에 칼스버그가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라고 단정했다면 분명 많은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라는 세 글자를 넣음으로써 아무도 칼스버그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고, 동시에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칼스버그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맥주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렇다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아마도 세계 최고일 것. 이 두 문장 안에 어떤 요소가 능력을 발휘한 것일까? 앞서 예설은 자신이 원하는 가설을 문장 속에 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무엇 해도 좋습니다와 아마도, 이런 표현들 또한 마찬가지로 가능성 혹은 필수성의 규칙을 문장 속에 숨겨서 상대방이 반항하고 부정할 수 없게 한다. 이것이 바로 7번째 최면어법, 가능성과 필수성이다. 가능성과 필수성이라는 최면어법에 쓰이는 용어로는 무엇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해야 한다, 마땅히, 분명 등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더욱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자신을 잘 대해줘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암암리에 지시를 받게 된다. 자신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그의 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는 결국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최면 기술을 어느 정도 알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불안 지수를 낮추어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여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몇 가지 언어 기술을 터득하면 아마도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중제약, 선택할 수 없는 선택. 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 주인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보자. 국수사리는 하나만 추가하시겠어요? 아니면 둘을 추가하시겠어요? 고객은 하나 또는 2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든 모두 사리를 추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보기에는 선택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떤 선택을 하든 세워진 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최면어법이 바로 이중 혹은 다중제약이다. 이는 앞서 다뤘던 예설 최면어법 중 한 갈래이다.
상대에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이중제약이고 더 큰 선택의 범위를 주어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다중제약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한테 어떤 걸 사줄 계획이야? 중식, 양식, 한식? 언제부터 운동할 거야? 오늘,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위에 두 문장을 제시하면 많은 사람이 중식, 양식, 한식 중 어떤 걸 사줄지 생각하게 되고 오늘이나 내일 모레 중 하루는 운동을 해야 할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어법은 판매업계의 한 가지 공인된 철칙으로 인해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이들은 고객에게 반드시 객관식 질문을 해야 한다. 주관식 질문은 절대 금지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나요? 이것은 객관식 문제다. 이 셋의 느낌은 어떤가요? 이 질문은 주관식이다. 두 가지 질문 방식이 가져오는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객관식 질문은 한 가지 가설을 숨겨놓는다. 몇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중 혹은 다중제약이다.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세워놓은 틀 안에 있게 된다. 이 이중제약을 더 은폐해 놓는 방식도 있다. 상대는 애초에 이게 선택 문제인지조차 알 수 없지만 사실은 하나의 선택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당신은 언어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네나 아니요 중 무엇이건 간에 당신에게는 언어 재능이 있다라는 암시는 이미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입력되었다. 첫 번째 메타언어, 생략.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면 진실을 볼 수 있다. 생략이 뭘까? 짧은 이야기 두 편을 먼저 살펴보자. 미국의 유명한 사회자 링클레이터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소년을 인터뷰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저는 조종사가 될 거예요. 링클레이터는 이어서 질문했다. 어느 날 너의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나고 있을 때 기름이 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니?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우선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하라고 말한 뒤 저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릴 거예요. 소년의 대답을 들은 관중들은 배꼽을 잡으며 웃었다. 그들은 그가 아직 어려 무책임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소년이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한 것이다. 사람들이 한바탕 웃고 있을 때 링클레이터는 소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것을 발견했다. 링클레이터는 관중들의 웃음을 멈추게 한 뒤 소년에게 물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니? 소년은 사회자의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누구보다 빨리 뛰어내려서 기름을 가져올 거예요. 소년의 대답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생각해보자. 만약 링클레이터가 소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아주 큰 오해를 낳았을 게 분명하다. 소년은 그저 자신의 안전만 생각한 이기적인 파일럿을 꿈꾸는 아이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사람들과 소통할 때 말로 모든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메시지 중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략되어 버린다. 이러한 생략으로 인해 사람들은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어느 곤충학자와 상인이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며 길을 걷던 중 곤충학자는 무슨 소리라도 들은 듯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이에 상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왜 그래? 곤충학자는 한껏 상기된 말투로 말했다. 방금 귀뚜라미 울음소리 들었어? 희귀 귀뚜라미임이 분명해. 상인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곤충학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걸?
기다려봐. 곤충학자는 이 말을 남기고는 풀숲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귀뚜라미 한 마리를 손에 들고 돌아왔다. 봤지? 거짓말 아니라니까. 상인은 곤충학자의 청력에 입이 떡 벌어졌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걷던 중 이번에는 상인이 걸음을 멈추더니 오던 길을 되돌아가 땅에서 작은 동전 하나를 주워왔다. 이번에는 곤충학자가 그의 눈썰미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곤충학자는 상인이 듣지 못한 곤충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상인은 곤충학자가 보지 못한 작은 동전을 볼 수 있었다. 이유가 뭘까? 이는 세상에 대한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도 다를 수밖에 없다. 위의 사례의 첫 번째 이야기는 메시지의 생략이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오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뇌가 관심사에 따라 어떤 메시지는 빠뜨리고 또 어떤 메시지는 선택하는지를 알려준다. 부정적인 체면은 언어의 생략 원리를 이용해 당사자를 어려움에 빠뜨린다. 우리는 메타 언어 모델의 하위 분류를 통해 이런 생략된 것들을 감지하고 부정적인 최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생략된 언어들은 간단 생략, 비교 생략, 불명확한 주어, 불명확한 동사 네 가지로 분류된다. 비교 생략. 비교 생략은 대화 속의 비교 대상이 생략된 것을 말한다. 이때는 판단 기준을 찾아와 이틀을 부술 수 있다. 학부모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우리 딸아이는 원래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로는 늘 중위권을 맴돌아요. 애가 점점 퇴보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따님이 진학한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가요? 지금 딸아이의 경쟁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이전에 있었던 곳에서 경쟁 대상은 몇 명이었죠? 학부모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서서히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 알고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 아, 환경이 바뀌고 경쟁 대상이 늘어난 것이지 아이가 점점 퇴보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처럼 비교 기준을 찾은 학부모는 아이의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불명확한 주어. 불명확한 주어는 대화 속 주어가 모호한 것을 뜻한다. 자주 쓰이는 말로는 그들, 우리, 사람들, 누가 등이 있다. 사람들이 너는 잘 못한다고 하더라. 우리는 너를 믿지 못하겠어. 그들은 널 좋아하지 않아. 고객들은 우리의 제품을 좋아하지 않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걸? 이럴 때 우리는 주어가 지칭하는 정확한 대상을 찾음으로써 이러한 말들을 타파할 수 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야? 너가 말한 우리가 누구야? 너 말고 또 누가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누구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 얼마나 많은 고객이 우리 제품을 싫어해? 총 고객의 몇 %야? 네가 말한 누구나는 누굴 말하는 거야?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 부정적인 최면은 한편의 먹구름처럼 우리의 주변을 덮어버려서 진상을 볼 수 없게 만든다. 이때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시선을 디테일에 집중하면 된다. 모호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면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사람과 소통할 때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내용을 생략해버리면 안 된다. 누군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홀리려 한다면 그 생략된 내용을 찾아 채움으로써 부정적 최면 효과를 피할 수 있다.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해외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단어는 매우 강력한 암시작용을 하는데 이는 단 1초면 충분하다.
과정은 이렇다. 부정적인 단어를 입력한 뇌는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물질인 코르티솔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만들어 대뇌의 운동을 멈추게 한다. 이렇게 대뇌의 사고력이 멈추면 논리적 추론과 언어 소통 능력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단어가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리처드 밴들러는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틈날 때마다 수많은 심리학 관련 책을 읽었다. 대학 시절 그는 우연히 미국의 가족치료 1인자 사티어 여사를 도와 녹음 테이프를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리차드는 수개월에 걸쳐 이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신기한 현상을 포착했다. 우울하게 진료소에 들어온 환자들이 사티어와 몇 시간 대화를 마치고 나면 다들 어깨를 쫙 펴고 미소를 띤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녀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환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리처드는 계속해서 사티어의 녹음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며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티어의 말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수정했다.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 저는 요즘 큰 문제에 빠졌어요. 라고 환자가 말하면 사티어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 당신이 만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녀는 문제를 상황으로 살짝 바꾸었다. 환자가 또 말했다. 선생님, 요즘 제 생활에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사티어는 이렇게 맞받아쳤다. 아, 지금 당신의 생활은 도전으로 가득하군요. 그녀는 또 아주 살짝 고난을 도전으로 바꾸었다. 이 방법은 언어의 재구성 또는 새로운 정의로 불린다. 새로운 정의란 뜻은 비슷하지만 개념은 다른 새로운 단어로 원래의 문장 속에 있는 중요한 어휘를 대체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런 식이다. 문제를 상황으로, 고난을 도전으로, 어렵다를 쉽지 않다로, 안 된다를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다로. 몇몇 단어를 바꿨을 뿐이지만 문장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뀐다. 이를 들은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우울한 기분으로 사티어의 방을 찾았지만 상담 후 나갈 때 이런 기분이 든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 정신이 있는 것이고 돌파하기 난감한 인생이 아니라 그저 좀 쉽지 않은 인생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의 존재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 이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명이다. 새로운 정의를 배운 우리는 부정적인 단어를 듣거나 말하고 싶을 때 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꿀 수 있다. 순간적으로 긍정적인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부정사를 지닌 긍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단어를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렵다를 쉽지 않다로 대체할 수 있고 기분이 나쁘다를 기분이 좋지 않다로 대체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부정사를 분별할 줄 모른다. 쉽지 않다와 기분이 좋지 않다가 뇌 속에 남기는 인상은 쉽다와 기분이 좋다이며 이는 어렵다와 기분이 나쁘다가 주는 느낌과 완전히 다르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처럼 표현만 살짝 바꿈으로써 부정적인 말로 인해 늪에 빠진 사람을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 당신이 이 기술을 자주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 할 것이고 자연스레 인맥이 넓어질 것이다. 그러면 기회가 늘어나고 삶도 더 윤택해진다. 자,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말을 다르게 함으로써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와닿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